여론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선거 D-19일인 날인데요. 여론조사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여론지표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어서 오늘 이분들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 소장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로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여기 저에게는 연예인이십니다. 그러세요. 여기 유명하고 아주 많이들 보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직함은 소장이 아니고 고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고문, 예. 이 고문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론 분석하기 전에 개혁신당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양향자 원내대표, 김철근 사무총장 탈당 예고하다가 기자회견은 좀 취소를 한 상태인데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당이? 아니 탈당은 없고요. 다 네. 잔류 잔류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고 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양양자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철근 사무총장도 나왔고요. 그래서 네. 탈당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네.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요. 네. 지지율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지지율만 올라가면 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지율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비례대표 몇 번 안 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김용남 의장이나 김철근 총장 등 창당 과정부터 함께했던 동지들이 더 나은 배려를 받지 못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성격이 강하신지 알고 있지 않나. 김종인 비례 명단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 내용이야 뭐 그 안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순위가 아니면야 다 불만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좀 있죠. 왜냐하면 10명을 공천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아예 공천 신청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도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인가? 아니 그러니까 왜라기보다는 예.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만약에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 추가 접수를 발표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네. 공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셨으니까 뭐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방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개혁신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 의장, 금태섭, 조응천 최고위원 이렇게 임명이 됐네요. 자, 이제 지지율만 오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갤럽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강윤 소장님, 뭐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 이러저러한 분란들이 실제로 여론 지형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꽤 오래 전부터. 오늘이 이제 3월 22일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네. 며칠 있으면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는데 올 1월 초로 한번 가봅시다. 1월 1, 2, 3일 그때 이낙연 대표가 네. 당신은 뭐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곧 창당하겠다. 그랬고 1월 첫 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이른바 이낙연당, 이준석당 등등이 제3지대 떴는데 네. 그 즈음에 갤럽 조사를 보면 반윤 반명 반양당 체제 균열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여론이 20%에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뭐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네. 어떤 데는 24%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네.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양당 체제 이번에 좀 깨보자. 네. 그러니까 밭은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약 70일, 80일 후인 지금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용남 전 의원 앞에 계시지만 네. 두 당이
굉장히 힘들죠. 이건 지지율이라고 할 수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냥 1, 2% 잡히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 3% 득표를 해야 의석이 하나 배분된다는 그걸 떠올리기 전에 이건 정치 세력으로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참담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건 첫째, 자기들 집을 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자체 전략을 내놓지 못했고 그러니 정책을 내놓을 계제까지 이르지 못했고요. 몇 번 합쳤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실망감이 되게 컸고 그러다가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결정타였죠. 그래서 이미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가 있다. 죄송하지만 수치로 드러난 게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뭐 그 상황 인식은 공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2월 9일 날 통합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유권자 4명 중에 1명은 제3지대에 이른바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게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그게 3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도 있었으니까요. 네. 꽤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유지가 돼도 지역구 선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적어도 당선이 되려면 3자 대결 구도라도 40% 가깝거나 아니면 30% 후반 정도의 득표는 이루어져야 네. 지역구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합의 앞장을 섰던 것이고 네. 뭐 되긴 됐었어요. 일단 선언까지는 이루고 이제 법률적인 합당 작업도 착수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결렬이 되면서 엄청 힘들어진 거죠. 사실은 양당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출신은 다르더라도 하나로 뭉쳐가면서 삐걱대더라도 잘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지역구 당선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텐데 네. 그게 깨지면서 4분 5열 되면서 힘들어진 것이고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그쪽이 온갖 스팟라이트를 다 갖고 그렇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또 통합에 앞장섰다고 그 책임을 지라고 또 하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러면 그래 어떻게 통합 안 하고 그냥 갔으면 더 낫었던 건가? 더 낫던 건가?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나간 일에 가정법적 질문 네. 2% 웃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지만 네. 저는 설령 네. 그때 이낙연 이준석 이렇게 합쳤다가 열 하루 만인가 깨진 네. 아마 깨졌죠. 그걸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괄목할 만한 의미 있는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국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저는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네. 물론 일당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원픽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조국 혁신당이 되어버렸다. 게임 체인저다. 네. 왜냐하면 네. 선거 구도와 판과 이슈를 한꺼번에 바꾼 게 조국 혁신당이고 국힘과 민주당의 시속 게임도 역전시켜 버렸고 네. 자기들의 의석도 굉장할 것으로 보이고 개혁신당, 제3지대 신당 같은 곳을 일거에 몰락시켜버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영향을 한꺼번에 미친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게임 체인저다. 좀 천천히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 조사를 보면 KBC 광주방송하고 U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3월 16일, 17일 화성시 을 거주 500명 주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54.2,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1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1.5. 비슷한 시기에 그 경인일보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영훈 후보가 46.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4.2,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20.4. 이 두 가지 조사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아니 이렇게 지금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이 대단히 힘든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두 자리를 못 넘는 한 자리 수에 대부분 그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래도 2등 아니면 3등이란 3등.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제끼느냐 예. 이게 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예. 저희 바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히 넘어서 국힘표는 그 지역에선 적어도 사표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1강 2중 체제잖아요. 네네. 화성을을 보면. 네. 그래서 그걸 이른바 2강 체제로 민주당 후보와 개혁신당 당선을 후보. 네. 견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네. 뭐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준석 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제3지대 정당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그다음에 뭐 조응천, 금태섭, 앞에 이원욱. 계시는 김용남, 이원욱, 뭐 이런 분들, 이원욱 이런 분들이 지명도도 있고 뭔가 지역구에서 한 번쯤 생환을 기대해 봄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 선수격인 이준석마저 네. 20% 선에서 있다는 것은 현재 개혁신당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도 지역구에 갔더니 20%가 맥시멈이더라.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이건 물론 양당 체제를 한꺼번에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네. 양당 체제가 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2등조차가 되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3, 4등을 두고 다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아까 김 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30에서 35%쯤이 나와야 네. 1위를 두고 다투거나 의미 있는 패배를 해서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패배가 중요한 게 네. 지속 가능한 정당이구나. 저 개혁신당이 네. 앞으로 잘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양당 체제가 깨져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의 열패감이나 허무주의 그리고 패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거죠. 정치사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는 있고요. 지금 화성을 고른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준석이 어디로 가느냐 가지고 관심도 굉장히 많고 관심이 그랬잖아요. 많았죠. 저는 예. 그중에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부여를 하자면 거기가 평균 투표자 연령도 굉장히 젊었고 네. 굳이 부여를 하자면 나는 거기가 반도체 벨트로서는 그건 시청 유권자들에게 큰 의미는 못 준다고 네, 봅니다. 네, 네. 굳이 사후에 의미 부여를 하려니까 그러는 네, 건데 네. 대구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가 나왔을 때 저는 화성 not bad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현재의 채점이고 앞으로 복귀 및 성찰 공부를 해야 할 자료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새로운 보수 그다음에 이제 반윤 전선의 가장 센 공격수로 이제 언론의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성찰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